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사양길에 접어든 탄광 산업을 접고 공격적으로 관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테마파크와 스키장, 박물관과 호텔 같은 대형 관광 시설을 잇따라 짓고 국제영화제도 개최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지방채를 찍어내듯 발행했고 은행돈도 거리낌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의 방만한 살림살이는 계속됐고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自力での夕張市の財政再建は困難であると判断をし 적자가 유바리시 한 해 예산의 14배가 넘었지만 주민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借金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はそれは分かっててもそれだけ大きな借金があ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分からなかったっていう。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공공요금은 오르고 복지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턱없이 오른 세부담에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를 떠났습니다. 유바리 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빚과의 전쟁 속에 지금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는 주변 여러 나라의 자치단체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일본과 지방자치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최근 전북 지역 몇몇 자치단체들도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혹은 문화기회를 늘리겠다며 각종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파산은 마치 남의 일인 듯 한탕행정으로 얼룩진 전북 지자체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인구 30만의 익산시. 전통적인 농업 기반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업이 고르게 발달해 일찌감치 교통 물류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북 2대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2대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익산 예술의 전당.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관 등을 갖췄습니다. 짓는 데 들어간 사업비만 456억 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먼저 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자치단체에 임대하는 이른바 BTL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20년 동안 780억 원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나 날까? 지난 2015년 익산 예술의 전당 공연 일수는 고작 24일. 대관과 전시를 통해 번 돈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익산 예술의 전당 자립도는 1.7%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은 정작 그곳에 가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익산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합쳐 한 해 평균 19억 원. 여기에 BTL, 임대형 민간 투자로 지은 탓에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임대료 등 39억 원을 포함하면 해마다 많게는 58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1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왜 부담이 큰 BTL 방식으로 예술의 전당을 지은 걸까? 당시 3, 4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1,4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익산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예술의 전당을 짓기 어렵자 민자 유치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이 민자 사업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동의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익산시는 산업단지를 분양해 예술의 전당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성 원가보다 싼 값에 땅을 내놨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익은커녕 산업단지 투자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2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다 이축됐잖아요. 익산시 부채 규모는 2015년 기준 3,300여억 원. 전라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가운데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익산시는 적자인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많이 걱정이 돼요. 빚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죠. 빚더미에 올라앉은 익산시. 빚 갚는 데 매달리면서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한 그 BTL에 대한 운영비를 갚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채에 대해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규모로 본다라면 새로운 시장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찌뿌난 아침에 대한 풍경들이 너무나 생생해. 아침마다 떠지지 않는 난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나 제대로 탈 수 있겠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갈등하는 젊은이들. 이들의 뜨거운 독백이 작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젊은 연극인들은 모두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연기와 연출을 지도하며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현 대표는 20년 넘게 익산에서 풀뿌리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인으로서 익산 예술의 전당이라는 큰 무대는 동경의 무대지만 지금의 운영 방식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몇십 년을 여기서 채무자처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우리가 지어주고 이게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색만 낼 뿐이지 결국은 우리 돈으로 다 갚아내고 있어야 돼요. 이제라도 익산 예술의 전당을 지역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풀뿌리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민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망한다. 솜리예술회관이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지역민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외부 공연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걸 이렇게 아울러서 갔기 때문에 100며칠간, 100일이 넘는 대관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난 2013년 군산 신도심에 문을 연 군산예술의 전당.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이동식 회전무대, 최첨단 조명과 음향 시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짓느라 군산시의 재정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업 초기 460억 원이던 공사비는 공연장 규모를 키우면서 810억 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사업비의 90%를 시 살림으로 충당했고 막바지 공사비가 모자라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축소하라고 주의를 줬고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군산시는 무시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밀어붙인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사업 거기라고 봐야죠. 의회에서 처음에는 신문화회관이 있는데 뭔 돈으로 예술의 전당을 지으려고 하냐. 그리고 시 상조다. 당초 문 시장이 이걸 할 때 국비를 50% 이상 받아오겠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던 거거든요. 군산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120억 원 규모의 시민문화회관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건물을 팔아 예술의 전당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려 했지만 2차례나 유찰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벌써 4년, 5년째인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정도에서 저 예술의 전당을 다 갖고 왔거든요. 여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살든지 부시든지 언젠가. 건물을 고쳐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이 아까워요 지금. 예. 시민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지난해 여름 개장한 군산시 야외 수영장.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에 시설물들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한겨울 탓에 야외 수영장 입구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여름 한철 길어야 2달 남짓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을 짓느라 군산시가 쓴 돈은 모두 52억 원. 문을 연 첫 해 거둬들인 수입은 2억 4천만 원인데 운영비로만 13억 원이 쓰였습니다. 2달짜리 놀이시설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한 군산시는 13억 원을 더 들여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어린이 축구장, 어린이 놀이장, 에어바운드 이런 거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서 봄, 여름, 가을 1년 거의 상시적으로 이 가족 단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변 환경 탓에 다른 시설을 확충한다 해도 시민들이 찾아올지는 의문입니다. 바닷바람을 타고 인근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취와 잦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실제 야외 수영장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군산시가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우쳐 M1 세금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입지 조건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야외 수영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2014년, 13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야외 수영장보다는 실내 수영장, 실내 공간으로 하는 게 이후에 계속 그 활용도도 높고 그다음에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제기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였던 군산시. 뒤늦게 실내 물놀이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야외 수영장 그 자체를 어떻게 다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여유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이제 실내 수영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중 투자입니까 그게? 그 위에다 하는 건데. 이른 아침 경기도 용인시 한 경전철역. 찬 공기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직장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 최근 지하철과 통합 할인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3만 명 안팎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번씩 갈아타고 환승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환승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좋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05년 경전철 사업과 각종 택지 개발 사업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가 8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고 파산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BTO, 이른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었던 용인시. 지금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개통 첫 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민간 컨소시엄 용인 경전철과 협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승객 수는 하루 평균 16만 명 안팎. 하지만 2013년 4월 개통 뒤 10달 동안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8,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개통 1년 뒤 적자만 257억 원이 났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겁니다. 부풀려진 용역 보고서와 재임 기간 치적을 쌓으려 했던 전임 시장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용인시 채무 제로를 선포합니다. 용인시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올해 초 8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로 한 해 평균 5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43년도까지 약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한 기일을 땡기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43년도까지 매년마다 한 400, 5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용인시가 빚을 갚는 동안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세금은 오를 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덩달아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니까 뭐 맞벌이 안 하면 못 살고 경절천 때문에 뭐 좋아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용인시가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적이나 선심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실시되고 했던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재정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들이 쉽게 추진되지 않도록.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전주. 지난 2009년부터 4대 종단의 성지를 잇는 순례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종교를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4대 종단 종교문화시설 지원 사업안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오는 2020년까지 351억 원이 투입되고 아직 사업을 확정짓지 못한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단에서 189억 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치명자 성지 주차장에 천주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세계 평화의 전당이 세워지고 예수병원 맞은편에는 개신교 근대역사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황방산 서구사 일원에는 명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평화 명상센터가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각 그 종단의 이제 특성별로 그 종단의 어떤 그 정신문화의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생활,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관광과 연계해서 또 다른 하나의 관광의 컨텐츠로서 그렇게 지금 이제 활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문제는 종교문화시설을 다 짓고 난 뒤입니다. 종교법인이 시설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운영이라든가 유지 관리는 그 해당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시설을 할 때까지만 지원을 하고. 해마다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종교문화시설에 지원하지만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도 정보공개 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같이 답변해줄 업무가 있고 역사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원할 수는 있대. 그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가 착복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열립니다. 자치단체가 종교인의 표심을 겨냥해 더는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빈곤층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비해서 이 종교인들이 지역에 많은데 종교인들에게 종단별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예산 배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역 주민의 삶과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지난해 12월 마이산자락의 문을 연 가위박물관. 한 개인 수집가가 모은 전 세계 휴기가위 800여 점을 진안군이 사들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전시관으로 고치는데 17억 원이 들어갔고 6달치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2,000명가량, 대부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수학여행이라든지 어떤 체험이 아니고서는 일반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발생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산속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데다 홍보가 부족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자 진안군은 8천만 원을 들여 박물관 어귀에 8m짜리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세울 예정입니다. 기네스에 들어간 게 약간 6.7m가 기네스에 등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더 기록하려고 지금 8m짜리를 계획 중이고요. 드넓은 갯벌과 바다.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산책로가 눈에 띕니다. 그 뒤로 지난 2006년 문을 연 바둑체험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군수가 부안을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지방비 120억 원 등 240억 원을 들여 대국장과 야외 바둑체험장 등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뒤 찾는 이들이 적어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넉넉지 않은 군살림에 운영비 부담만 쌓여갔습니다. 바둑대회를 할 때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그 외에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줄포만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자 부안군은 다시 21억 원을 들여 바둑과 갯벌, 어촌 체험을 아우르는 체류형 생태 관광지로 꾸몄습니다. 지난해 2억 원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운영비로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선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한 해 보름가량 이용하는 바둑 체험관을 어떻게 활용할진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또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안에 이제 시설을 좀 개조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밖에다가 그 펜션 형식의 와로와로 하우스를 또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늦은 오후 한 시민단체 사무실. 상임위에서 심의를 좀 해서 그게 이제 되면 사람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지난해 익산시가 추진한 사업과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배우려는 시민들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낸 돈인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와야 될 돈들이 오지 못하고 이러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낸 돈이 우리에게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예산 감시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관심, 정말 이 혈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관심,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이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할 때 제대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도 시민 참여가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낭비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된 건들을 없거든요. 표심을 잡기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지역 복지에 투자하는 게 비용 대비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 뭐 개편하잖아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주민의 돈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쓸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선심성, 낭비성 전시 사업을 하다 지역 살림을 어렵게 만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납세자 소송법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 효과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산제보다 더 큰 게 링컨법이라고 이제 하는 저희 법이 있어요. 아니면 납세소송법 이렇게도 불리는데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한테 최소한 환수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물어준 사람도 없어요.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채무액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군 재정 자립도는 29%, 전국 평균 52%보다 한참 낮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으로선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사회복지와 주민 편의 사업 등이 늘면서 씀씀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투루 쓰는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 빚잔치는 시민들의 몫이 될지 모릅니다.